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남기고 그리고 송출이 되는 시기에서는 저는 저지상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속초에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전 매년 속초에 갑니다. 저희 패밀리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몇 년째 이렇게 속초에 가게 되는데요. 똑같은 일정, 똑같은 휴가지, 그리고 똑같은 맛집을 가는데도 참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그만의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남기고 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만석 강정인가요? 닭강정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것도 먹고 싶고요. 그리고 가진에 있는 물회도 먹고 싶고요. 여러분도 지금 휴가철에 있거나 혹은 바캉스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저희 가는 속초에 지금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요번 휴가는 좀 지난해 기점으로 해서 다산다난했으니 좀 힐링을 하고 돌아오는 휴가가 됐길 기원합니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파리 대책에 대해서의 에피소드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길게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조금 하나의 챕터들을 정해서 끊고 녹음을 하고 다시 방송을 시작을 하는, 이어가듯이 방송을 시작을 하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문재인표 부동산 뉴딜 정책 같은 정부가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2번으로 좀 줄여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의 법률적인 부분이나 혹은 시장 사항에 대해서의 저의 생각을 방송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떴습니다. 파리 대책이요. 제가 파리 대책의 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봤던 뉴스들은 강남 3구를 지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방송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방송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문재인 정부나 혹은 강현미 국토부 장관의 참모였으면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것 같다. 그리고 재개발을 일정의 국가가 조금 개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의 관리를 예를 들면 분양권 조정구역처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요번 파리 대책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처방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강남 3구만 우선은 지정이 될 때에도 주변에 가격세가 많이 높았고, 그리고 세종시와 가천시 같은 이런 부분도 가격세가 많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기본적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중에서도 핫한 지역을 지정을 시켰습니다. 투기지역으로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강화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법률적으로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것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의 제가 알기로는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택법 개정안이나 그런 국회에 지금 통과를 기다리는 여러 가지의 법률안이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7가지라고 하죠. 투기과열지구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썰 전에 박형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애플킬러를 파리 대책이라고 해서 우리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는 그런 애플킬러를 뿌리는 거다. 거기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의 하락세가 눈에 보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의 충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이번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러면은 신소장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요, 우선은 관망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투자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미 제가 말씀하기에는 이건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게 당분간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으면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유동성을 많이 풀렸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미국 경기가 좋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풀린 돈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어딘가는 흘러 들어갈 것 같아요. 벌써부터 뉴스에서는 대전이나 부산 지역이 지금 뜨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지역적으로 에리어를 정해가지고 규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다. 네, 돈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데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계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산 지역이 뜬다, 지방 지역이 뜬다, 그런 거는 그냥 흘러보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망세를 지켜보고 뉴스의 워딩들을 천천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파리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해부를 한다라는 그런 논조로 제가 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파리 대책은 다 2006년도에 했던 대책들이에요. 네, 투기 지역도 마찬가지고 투기가열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15개 정도의 규제가 따라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규제가 되는 것은 청약의 제한이나 그리고 재건축, 강남 재건축을 촉토화시키는 것이 바로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됐을 때 투기가열지구 내에서는 조합 승계가 안 된다. 조합원의 승계가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현금 청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과 마지막으로 그 더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가 바로 LTV와 그 DTI의 강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다 2006년도 대책에 있었던 것이죠. 네, 2006년도의 대책과 2017년도의 대책을 한번 살펴볼 때 틀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2006년의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 부분만 좀 빼왔다라고 보시면 무방하십니다. 2006년도에서는 부동산 전반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재지주에 대한 중과세 부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의 중과세 부분, 이 부재지주 같은 경우에서는 강력하게 토지 시장을 강력하게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 규제 하나 때문에요.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 우리가 농지는 경자 유전의 법칙이라고 있죠. 농지는 영농을 하는 사람에게만 가야 된다. 이건 헌법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헌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념적인 부분이에요. 뭐 예전에 이승만 박사 때의 농지 개혁부터 시작해서 소정농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계급사회를 없애기 위해서 생긴 건데, 그 농지에 8년 정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서는 자경을 해야 되죠. 제촌 자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 8년 정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서 전면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다가 2억 원 한도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큰 혜택이었죠. 네, 이런 식으로 2006년도에서는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다고 보면 2017년은 거기에서 주택 부분만 쏙쏙 빼고, 그리고 그 기존의 대책에서 법률에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법사에 있는 그 국회에 계류되는 17가지의 법률들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면 무방하세요. 그러니까 그 캐파가, 부동산 규제라는 캐파가 2006년도보다는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06년도 이 831 대책으로 기준점으로 하는 게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논외고, 그리고 삼천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2017년의 대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2006년도 그 전신이 될 수 있는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이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 방송에는 지금 3번째 언급을 합니다. 네,
2006년도에서는 그 대책을 만든 사람들, 2005년도나 2006년도 그 전후로 대책을, 그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만든 학파들이 바로 헨리아파 사람들입니다. 경상도권에 있는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었죠. 헨리아파라는 거는 조지 헨리라고 유명한 진보 계열의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지가지대세 그리고 토지공 개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헨리아파의 많은 영감을 받았던 사람은 사람들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때 러시아의 헨리아파의 지가지대세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에만 세금을 한다. 자연 발생한 토지에만 조금 세금을 텍스를 붙인다. 다른 세금들은 다 없앤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시지가가 만약에 대한민국 저 국토가 한 4천조라고 치면 거기에 10%에 대한 세금을 해서 약 400조를 거두고 거기에서 그 400조로 국가 운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세금들은 다 없앤다라는 좀 급진적인 거였는데 러시아의 약 26명의 그 경제학자들이 그 지가지대세에 대해서 이런 거를 펼쳐라라는 제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3명 정도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의 엄청난 크기를 키울 수밖에 없다. 이 세금을 실질적으로 거두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여하튼 이 경상도권의 헨리아파 교수들이 이 831 대책을 전후로 한 여러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훈장을 만들었습니다. 니네들 잘했어 하면서 포상을 받았죠. 훈장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요.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2006년도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전혀 틀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엄청난 글로벌 유동성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서민들이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예를 들면 40평 정도 되는 일반적인 주택이 100억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때의 상승률이나 주요 우리랑 경쟁을 하는 여러 선진국의 부동산 상승률이나 지금의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승률을 본다면 그나마 선방을 했고 킵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률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 충격이 실물 자산에 대한 충격이 그나마 유럽권이나 영미권에 비해서는 얕했다. 조금은 좀 선방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저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실패한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그때 2006년도에 그런 정책들이 그런 투기가요지구나 그런 것들이 다 그때 생겼거든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 지금 현재 파리 대책으로 통해서 선제적인 공격과 그리고 정부 주도의 규제가 쉽게 형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챕터 1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강영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의 저의 반박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5년도와 2009년도에 주택 공급률과 공급 세대와 그리고 2013년에서 그 이후에 평균 주택 공급 평균이 많이 높아졌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44만 호가 공급이 됐고 그 이후에는 66만 호가 공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의 자가 보유율은 60% 수준으로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제가 듣고 우선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그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44만 호라는 것은 그 쉽게 말씀드려서 주택 공급이 가장 적었을 때입니다. 네, 그 평균이 주택 공급이 가장 적었던 그 시절을 기준점을 잡는 거죠. 2012년, 13년 이후에는 주택 공급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많이 높아졌는데, 그런 기저 효과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가 보유율,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자기 집을 자기가 사는 게 60%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제도라는 게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세제도는 전세를 하는 사람 자체에서는 전세도 하나의 물건이죠. 소유권과 다르죠. 자기 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제도로 충분하게 우리가 그 고액을 주면서 하나의 처분권을 가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것 그 자가 보유율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제도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매매가 너무 매매가가 높아서 전세가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땐 전세가가 오르죠. 그리고 우리가 강남 불패처럼 부동산의 하나의 격언이라고 보면 전세가율이 아파트 매매가 대비에 70% 수준이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그럼 매매세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전세에서 70% 수준으로 놓고 이렇게 남의 집에 사느니 내가 매매를 하겠다. 매입을 하겠다. 융자를 받고 매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선 전세제도가 있고 그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 산 사람들은 다 융자를 받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 없고. 근데 거기엔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은 지금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70%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매매세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님이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전세 자가 보유율이 60%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세 제도를 가지고 있고 전세를 산 사람은 언제든지 매매와 그리고 전세를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갭 투자하시는 분들 살펴보면 전세를 들어가는 전세입자가 돈이 있는 거지 소유자가 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